먼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실 때 보면 공유 얘기하시고 두 분 다 공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공유의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컨텐츠를 무료로 즐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는 거 이거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원하시는 대로 예. 누구든. 무료로 즐기는 거에서 익숙해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치 생산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가 달라지는데 첫째는 옛날보다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수가 되게 늘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게 기존 시스템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얼마 전에 그 한국에 홍수가 났을 때 대부분의 사진과 동영상은 어디서 왔죠? 다 트위터에서 올라왔어요. 그거를 신문에 내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텔레비전 방송국에 내고. 그 옛날에 누가 하던 일이죠? 뭐 기자들이 하던 일이죠. 예. 기자들이라는 게 힘들네. 기자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게. 예, 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거를 하려면은 옛날로 치자면은 취재 도구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카메라 큰 카메라 있어야지, 잘 찍어야지, 글도 써야지, 글 쓴 다음에 송고해야지, 어디서 해야지 이런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취재 도구라는 녀석이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게 됐어. 그게 스마트폰에 카메라하고 영상 같은 거라든지 네트워크가 다 되니까, 그죠? 근데 그 부분만 갖고는 해결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에 그 카메라폰도 카메라 있고 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퍼지진 않았잖아요. 왜? 그때는 유통망이 없었거든요. 유통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트위터는 결국 뭐죠?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한 거잖아요. 서로가 연결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유통망을 가지게 되니까 유통망과 함께 생산자가 늘죠. 저도 블로그로 되게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그 컬럼 같은 거 신문에 쓰려면은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예,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기회를 못 얻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신문에 내려면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지만, 제 블로그에 제 글 올리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블로그 쓰는 사람들 중에 제가 쓰는 글이 기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결국엔 뭐냐면 생산자가 는 거예요. 생산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가치는 어떨까요? 비슷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치 디스카운트가 일어납니다. 가치 디스카운트. 한마디로 말해서 기자가 옛날에 있었던 희소성의 법칙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치 하락은 일어났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버는 돈이 적어져요. 그럼 돈을 뿌려주는 게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펜스 구조, 소위 말하는 이 쓰는 구조가 큰 회사부터 망합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1000개, 2000개 신문사가 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음악 창조도 마찬가지고 영상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켜가지고 유통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맞느냐.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퍼뜨려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제대로 분배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가치 싸움이 벌어지죠.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그래도 지키는 것이 더 좋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월드를 접목해서 가는 쪽이 더 낫다. 둘로 나눠놨는데 기존에는 일방적으로 아날로그 법칙만 그냥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법을 바꾸는 건 제일 나중에 바뀝니다. 원래 규칙이나 법은 사회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법은 나중에 바뀌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그걸 푸는 사람이 늘죠. 싸이가 유튜브에 올리는 건 자살행위죠. 옛날로 치자면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공짜로 보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올려요? 10억 명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의 사슬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작권을 풀고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그거를 퍼뜨려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수집자가 늘어나면서 이쪽이 더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그것이 가치 있느냐, 사회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을 막는다고 돼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
또 저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까 종교전쟁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정보를 독점하려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마인드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손님 말씀대로 안 바뀌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사실 과거 이 정보는 항상 공유될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아까처럼 10년 전처럼 CD 한 장에 10,000원, 필름 36장 한 통을 찍으려면은 필름 2,000원, 인화비 5,000원, 앨범값 3,000원, 10,000원. 정말 사진 공유하기도 힘들었고, 앨범 10권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사진 공유합시다. 이런 친구들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디카폰까지는 사진을 바로 피카사, 카스토리, 싸이월드, 하여튼 트위터에 올려서 공유하는데요. 이런 시대 적응 못한 이제 여러 가지 아그파트는 135년 전통인데, 딱 2005년에 바로 망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갖다가 적응 못하게 되면은 한국의 산업에도 위기가 오고, 기존의 공연들이 살아남는가 결국 그건데요. 일단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라는 거는 유료가 될 수가 없어요. 팔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이버 한번 클릭할 때마다 10원씩 내라. 그 단돈 1원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RCS를 보면서 조인을 보면서 그걸 유료하겠다고 아까 생각하고 있는 이통삼사를 보면은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로 그러면 생산하는 거 뭘로 먹고 사느냐? 콘텐츠 생산 또 비용은 들어가는데 소통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그래서 싸이 같은 경우요. 콘텐츠는 돈 받고 못 팔지만은 공연은 돈 받고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복제도 안 돼요. 아날로그기 때문에요. 예를 가지고 김태희 씨랑 뽀뽀하는데 10만 원. 여기 줄 아마 1,000m 설 겁니다. 평생 소원이 김태희 씨랑 뽀뽀 한번 해보는 거. 예를 가지고 남이섬에 보면은 배용준 씨 한번 보겠다. 여기가 남이섬에 우리 윤사마가 최지우 사마랑 키스했던 자리 그거 눈물 뚝 흘리면서 보려고 몇백만 원 패키지 줬는데 아주머니 윤사마랑 뽀뽀 한 번에 500만 원. 패키지 500만 원. 어느 선택할 거 그 아주머니들은요. 평생 소원이 윤사마 한 번 배용준이랑 뽀뽀 한 번 하는 거 급품에 안겨가지고 거기 또 500만 원 쓰죠. 돈이라는 거는 그쪽에다 쓰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요. 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 계속 소통에 관한 게 있고요. 뭐든지 소통을 파는 산업입니다. 하여튼 커피를 팔더라도 슐츠는 커피 안 판다 그랬잖아요. 커피를 매개로 소통을 파는 거고요. 그 때문에 콘텐츠를 매개로 소통을 파는 거죠. 애정하고 서비스는 돈을 주고 팔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돈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해가지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작권이 잠깐만 하자면 그게 얼마나 나쁜 제도냐 그러면요. 저희 같은 창작자들에게요. 원래 이제 옛 영법을 통해가지고 저작권 양도가 가능해졌어요. 이거 저작권 양도니까 누가 돈을 법니까? 저작권자 돈을 못 벌어요. 예, 저작권을 갖고 있는 CBS라든지 CNN이라든지 소니라든지 콜롬비아 음반사 돈입니다. 예를 가지고 우리 80대 최대 그룹 하면은 송골매하고 그리고 산울림이었어요. 배철수 씨한테 작년에 인터뷰 들었습니다. 아니 배철수 씨 당신은 가수인데 왜 맨날 배철수 음악 캠프 DJ만 합니까? 아니 돈 주잖아요. 저 이 돈으로 월급 나가지고 이 돈으로 우리 아들 대학 보내 너무너무 해피해요. 아니 가수 할 땐 돈 못 벌었어요? 국내 최대 가수인데? 저요 1년에 364일 공연했는데요. 단 1원도 못 받아봤어요. 이게 저작권 현실이에요. 왜요?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하려고 그러면 음반을 내야 되고 음반 내려면요. 프레스 하는데 10,000원, 마스터링 하는데 1,000만 원, 레이블 하는데 얼마, 디자인 얼마? 1억이 들어간다. 이 1억을 갖다 내가 드릴 테니까 300씩 공연을 해라. 이게 80대까지 공연 문화였어요. 저는 마음 편하게 글 쓰고 싶어요. 시 쓰고 소설 쓰고 싶어요. 저 죽은 다음에 무슨 저작권이 필요합니까? 저 1년 동안 먹고 살 돈만 주면 일도 열심히 소설 한 것도 쓸 수 있어요. 1년 동안 저 삶을 보장해 주는데 제가 책 내면 돈은 다 출판사가 가져가고 음반사가 가져가고 난 돈이 없어요. 그 샤후 50년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저작권이 원래 그러라고 많은 건 아닌데 결국은 자본주의 산업주의만 하게 된 건데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팬을 만날 수가 있고 행복하죠. 그리고 소비자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요. 많은 노래 듣고 싶었는데 딱 10,000원이면 CD 한 장이 끝이었어요. 노래 한 곡이 내가 한 달 내내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요. 원하는 노래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네이버에 4,000 내시면은 우리 네이버에 있는 몇십만 건 항상 공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먹스 같은데. 가격이 엄청 싸졌죠. 공유가 좋은 점은 아까 말씀하신 가격이 엄청 싸진다. 싸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걸 즐기면은 행복한 거죠. 결국 우리가 공유로 가야 되는 이유는 별거 아니죠. 싸지면 많이 즐길 수 있고 그러면은 행복하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행복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거죠.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너무 그렇게 확전하니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실 IT 융합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지털의 법칙은 이게 절대 속성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인데 또 오리지널과 똑같은데 너 하지 마 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딴 데 가가지고 하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희소성의 법칙이 아직도 접목되는 데가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디지털만 있었으니까 그게 안 됐는데 디지털을 아날로그의 희소성의 법칙이 접목하는 것에 어떻게 엮을 것인가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싸이가 쫙 퍼뜨려가지고 그건 디지털의 인플루언스를 이용한 거고 콘서트라는 유료의 것은 아날로그의 희소성을 이용을 했죠. 시간의 희소성을 이용을 했고 반대로 그 최근에 나오는 그 앱 같은 거 보면은 앱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게 엮어가지고 그 매개 물질을 파는 것이 같이 동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물체로 되어 있는 아날로그의 세계니까 자연히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겨가지고 같이 뻥튀기 된 걸 사잖아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이 그거를 그냥 하드웨어 자본 그걸로 봤으면은 그거 갤럭시하고 옛날에 비교했을 때 훨씬 가격이 부품가가 더 쌌잖아요. 이렇게 후진 거를 왜 파냐고 했지만 거기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태가 붙어가지고 같이 증폭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그 가격을 증폭시킨 걸로 보고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의 그 디지털의 장점을 아날로그에 어떻게 융합시켜서 가치화를 하는가.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데죠. 그러네요. 결국에 또 융합으로 또 모아지네요. 그리고 아주 생각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네요. 네. 아직도 전 아날로그가 많아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디지털로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오늘 밤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 디지털 머리를 바꿔야지.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예.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목요일 날인데 네. 이렇게 두 분 좋은 강의 듣게 되고 또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또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아주 뜻깊고 뿌듯합니다. 요즘의 화두가 결국 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유의 시대 또 콘텐츠 공유로 새로운 가치가 생산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즘 시대의 이제 고민 내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연결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할까요? 일단 과거 방식의 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렇게 기계화돼 버리면 사람은 무엇을 하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계화 된다고 해서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직까지 그 기계가 못하는 게 두 가지 영역인데요. 당분간요. 미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못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가치 판단을 못해요. 이 기계는 미추업하고 선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칼로 찔러 죽였다. 상황은 정확히 인식을 해요. 근데 사람 들어보니까 20년 동안 폭행당해서 죽을만 하네 저놈은. 이런 거 이해 못하는 게 고부 갈등? 미국 변호사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역사라는 게 필요한 거, 문화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선하게 판단 기계가 못한다는 거. 또 하나 런던 올림픽 포스터를 만들어봐라. 그런 사람들 별 다양한 방향 멋진 포스터 만드는데 아직 기계는 그런 걸 만들면 돼. 복제는 완벽하게 해요. 3D 레이저 스캐너 해가지고 3D 프린트하면 오바마와 똑같이 복제됩니다. 아까 말한 스마트. 그 두 가지 영역이 그 사람의 영역인데요. 이 두 가지 영역의 감성과 정서적 문제. 즉, 우리가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전기밥통, 전기청소기 다 기계 해주잖아요. 근데 죽은 더 할 일이 많아요. 왜요?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합니다. 이래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되고 집에 애가 이제 전에 밥하는 게 급하니까 먹는 게 급하니까 너 혼자서 유치원 갔다 너 혼자서 학교 갔다 책 보면 갔다는데 지금은 그것도 엄마가 해주고 옷도 다 해주고 기계가 모든 걸 대체로 사람하면 점점 늘어나요. 왜? 옛날에 후순위였던 것이 밀려오는 건데 옛날에는 일단 아까 리드 이코노미 여러분 총알이 움직이는 저 고지전에서는요 샤넬백 생각 안 납니다. 샤넬백 보니까 밥도 생각 안 나요. 일단 저 총알 피하는 게 처리 고지선 총알 피해서 산동성이 좀 쉬면 그때는 일주일 굶어 보시면 밥이 생각나고 밥이 이제 해결된 다음에 잠이 생각나고 그게 해결되고도 옷이나 씻고 화장 이게 생각되고 그게 다 해결되기 샤넬백이 생각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요 무슨 아우슈피스 그런 게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요
아날로그 시대가 저무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일이 줄어든 만큼 이쪽에서 새로운 영이 있는데 그거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소통입니다. 이래가지고 좀 전에 뮤지컬 저희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요. 뮤지컬 산업 벌써 올해만 30% 성장했습니다. 위키드가 5개월 동안에 260억 개 매출 올렸어요. 80%, 97% 관객 점유율. 그리고 이번에 오페라 유령도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했죠. 16만짜리 표가요. 보러 갑니다. 왜요? 이게 분명히 디지털로 지금 녹화해서 DVD가 있는데요. 그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배우를 직접 봤을 때는 약간대로 저요 원빈을 갖다가 TV로 보는 거고요. 여기 여성분이 원빈을 TV로 보는 거, 모니터로 보는 거고요. 1m 앞에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 1m 앞에서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막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업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느냐? 아까 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융합인데요. 일자리는 과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그만큼 또 새로운 일이 할 게 많아진다. 이래가지고 네이버 직원들 10년 전 없던 직업이에요. 네, 네이버란 직업, 뭐 야후, 구글 10년 전 없었던 직업입니다.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 10년 전 없어요. 이걸로 좀 먹고 살아요. 삼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는 어디서 창출하느냐? 몰락하는 거 말고 이제 앞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저는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한 공유라든지 그거 다 사람이 해야 됩니다. 결국 소통. 이쪽은 사람이 될 영역이 앞으로요. 그런 영역에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데요. 뭐 기계가 할 수 없는 분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감성하고 창의성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애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들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림 그리게 하는 거라든지 남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든지 대화를 해서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래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 왜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빠지신 거라기보다 저는 여기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되려 더 아날로그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소도시, 유럽형 소도시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자기가 뭐 만드는 사람도 되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자기가 길러 먹는 사람도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내가 이미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잉여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그거를 등가 교환의 법칙에 해가지고 그 1대1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는 건데 그것의 형태로 가가지고는 사회가 지탱을 못하죠. 왜냐하면 밑에하고 위에 간격이 커지면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커버를 해주려면 위에서 그 나오는 잉여 이득을 밑으로 어떻게든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분배하면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상당수는 내가 직접 만드는 것과 관련된 부분, 그게 이제 프로듀싱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생산자 사회, 프로듀싱 소사이어티,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예를 들어 왓슨 같은 그 컴퓨터 보면은 지금 우리보다 더 똑똑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왔어요, 벌써. 모든 거를 다 척척박사로 맞춰요. 그치만 왓슨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게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공감과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교육하실 때 애들 많이 놀리세요. 놀 줄 아는 애들이 정말, 그리고 남을 즐겁게 해줄 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애들이 앞으로 되게 필요한 거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인간미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 다 꼴쩍 굶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군요. 아이고, 교육까지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맨날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 네, 감사합니다. 또 자유롭게, 예. 그렇지 않아도 질문 하나 드릴까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아까 96년 이후면 대략 25살, 6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사회활동한 다음이고, 여기 계시면 다 활동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융합 얘기하고 뭐해도 그거는 그거 좋은 얘기다 하지만은 사실은 인제부터 나라를 끌고 갈 애들은 그 밑에 애들인데 거기다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커리큘럼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얘기하시 그림 그려라, 춤춰라,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좀 더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96학번이 아니고 96년생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대 아래가 되거든요. 15,
15살 이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커넥티드 제너레이션, C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일단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직업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거 하고,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 그런 종류의 사회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스타트업도 아마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메이저 브랜드 말고 50개, 60개 정도 되는 소규모 부품 업체들이 합쳐져가지고 스트리트 스쿠터라는 어떤 전기차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교육하고 사회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데이비 로토가 이제 MIT에서 한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향후에 가장 많이 증가해야 되는 섹터는 제3섹터. 그러니까 NGO입니다, NGO.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하고 사회 활동하고 사람들 큰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다고 굶어 죽지는 않는 수준의 그런 일자리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NGO가 커버할 섹터 비중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35%에서 40%까지 봐요,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분야고, 물론, 계속 제조업에서 하는 분야는 계속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하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연결 짓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하고 시간 격차가 존재를 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내지는, 어떤 자본을 갖다가 많이 획득을 하고, 네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은 뭐 3학년, 6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니네들 나중에 아빠 유산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벌써 해요. 그런 거 없다. 나는 어차피 사회에서 받은 거라서 다 환원할 거라고 얘기를 벌써부터 하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우연히 여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나한테 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결국에 뭐냐면 기대 수준을 좀 낮춰놓으면은 인생 70년, 80년 살아가는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되려 욕심을 조금 낮춰서 작게 살고 만족하는 법을 알고 행복함을 느끼게 연습을 하면 그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대 수준을 많이 높여놓으면 남하고 맨날 비교해야 되고 쟤는 얼마 벌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셋업이 돼버리면은 정말 계속 불행해질 수 있고, 결국엔 그거에서 매어 살다가, 나중에 유산도 많이 만들고, 재산은 많이 만들어 놨으나, 과연 그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할까? 저는 이건희 회장님, 자녀들이 저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게요. 자살도 하시고. 그죠. 안 행복하니까 자살도 하셨겠죠. 그죠. 그렇기도 하고, 예. 밑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우리 교육 시스템이라는 사회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욕망이라는 책을 냈는데 사실 3부작입니다. 3년 전에 내고 싶었는데 이번 낸 건데요. 첫 번째는 욕망이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거, 두 번째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인데,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혁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하나만 안 써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머리가 없고, 혁신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게 두 번째 책의 핵심이에요. 일반 머리가 나쁜 일반인들이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누구나. 그걸 알게 된 게 이제 두 번째 책이 아니고, 세 번째가 암묵지실의 소통의 방법인데요. 정말 소통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요, 암묵지시대 얘기를 잠깐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1위 구글, 아마존, 애플의 1인데요. 애플을 96년에 구원한 사람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96년에 잡스가 복귀를 하죠. 85년 존 스컬리반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죠. 형님 도와주세요. 그때 애플은 분기 1조 적자였어. 누구도 못 살린다. 돌아와서 먼저 한 게 뭐냐? 직원 명단을 봅니다. 그래, 한 명을 가르쳐. 야, 네가 PC 만들어봐라. 이 친구 이름이 조나단 아이브예요. 현재 팀쿡에 이어서 매딘자지, 2인자인지, 3인자인지. 그 당시 30살 새파란 어린입니다. 삼성이 TV가 안 팔려 망하고 있는데 30살의 새파란 김대리, 네가 TV 만들어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으로 따지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 친구가 MIT 천재냐? 아니죠. 변기디잖아요. 똥통을 만들었어요. 삼성이 TV가 안 팔려 망해가고 있는데, 야, 똥통 디자이너 30살 신임, 네가 TV를 만들어봐라. 이런 상황입니다. 왜요? 감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디즈니랑 일을 하면서 감성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디즈니 여자하고 어린애 상대하는 기업이거든요. 토이스토리 만들면서. 자, 이 친구 왜 그렇게 했냐. 이 가구들 집에 시커먼 쇳덩이를 안 만듭니다. 싸지만 왜? 안 예쁘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예쁜 거 고르시죠. 아, 집에 올린 PC가 왜 맨날 시커먼 쇳덩이야? 야, 네가 예쁘게 만들어봐. 네가 집에 올렸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든 게 아이맥이에요. 그게 한 달에 80만 대씩 팔린다고 200만짜리 비싼 제품이. 그래서 1년 만에 흑자 전환. 애플을 구한 거는 변기디잖아요. 2000년대 나스닥 빠지면서 실리콘밸리 무너지고 넷스케이프 돌아갈 때 또 애플도 어려요. 주가 3분의 1까지 빠집니다. 새로 먹을 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아이팟, 음악을 공유로 바꿔.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음악에 미치는 젊은 둘이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김 사장 이리 와봐. 우리 SK가 음원사업 어때? 스마트 TV 사업 어때? 그럼 사장급이 알아보고 사장급이 본부장을 맡습니다. 애플을 잡습니다. 어이,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아하는 놈이 누구냐? 토니 파델하고 스타니저 두 놈이요. 저놈은 오페라, 성가대, DJ, 밴드, 음악이 미친 놈들. 야, 둘이 와봐. 2001년 2월에 스컹크웍스라는 비밀 지형을 발동합니다. 3개월 시간을 줘요. 5월 달에 돌아오죠. 어떠냐? 이 시장에 있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우리가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지? 우리 둘이 만들게요. 자, 망해가는 애플을 또 2명의 음악도가 하겠대요. 오케이, 니네가 잘 만들 거야. 야, 근데 크리스마스에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내년 나면 우리 망한다. 크리스마스 나면 10월에 양산 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볼게. 그 단 2명의 청년이 5개월 만에 만든 게 아이팟. 음악 감성 연습을 바꿨죠. 앞뒤 몇 번이 노래가 이제는 10,000번 눌러야 돼요. 이거 10,000번 어떻게 누르니? 일단 욕말 먼저 해요. 난 수만 곡을 넣고 싶어요. 여러분, 4곡보단 4만 곡. 그럼 4만 번 눌러야 되잖아. 가속혈기 뭐 드릴게요? 그러면은 샤라락 4만 곡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옵니다. 욕망을 못 하고. 이것이 아이팟이고 이것이 아이폰이 되고 아이패드가 됐습니다. 애플을 세계 시가총 700조로 만든 거, 그 아이팟, 음악에 미친 젊은 둘이 만들었어요. 그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늘도 저기 그림 바뀌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지금 네이버, 네이트 다 그림 바뀌어요. 두드리라고 합니다. 로고 바꾸기. 제일 먼저 한 게 구글의 데니스 왕이 10년 전에 한 거예요. 데니스 왕이 한국에서 광명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랬습니다. 야, 황정목, 너 임마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고 있니? 짜샤, 야, 이 짜샤, 임마. 이게 그림이 밥을 먹여주니, 떡을 먹여주니, 임마. 서울대 보내주니. 어머니 큰일 났어. 우리 황정목은 서울대 못 가요. 그 부모님 엉엉 울면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이민을 가요. 미국의 중학교 선생님 다릅니다. 안목질 본 거죠. 데니스, 야, 너 그림 잘 그려. 너 이거 개발해봐. 이 친구 고등학교 특별활동 미술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탠퍼드대를 미술로 입학을 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부전공. 그래서 스탠퍼드 나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죠.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를 형이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데니스 왕이요. 동문이니까. 형네 둘은 공돌이라서 그림 모르잖아. 난 그림 알잖아. 봐. 로고 예쁘지? 형들이 그린 로고는 안 예뻐. 예쁘네. 바꿔. 그래서 바꾼 게 구글 두드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따른 문화가 됐어요. 이 데니스 왕이 한국에 오면요. 몇십 대 줄 서 있습니다. 사인 받겠다고. 저도 30대 줄 서가지고. 예. 미술, 음악. 그거 말고도 구글에 관한 암묵질은 끝이 없는데 과거에는 국영수가 비즈니스까지 이끌었어요. 지금은 국영수를 바탕에 깔고 기술을 깔고 그 위에 비즈니스는 암묵지가 이끕니다. 이 암묵지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 그리고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교과 과정에서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결정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개개인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할 것은 바로 그런 이런 미래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하고 정책을 세야 되느냐. 그 암묵지를 개발한다. 그럼 그 암묵지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되냐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말씀드려야면서 저희들이 연구해가지고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저희에게도 네. 과제죠. 예. 그렇군요. 예, 미술과 음악 알겠습니다. 혹시 또,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디지털 기기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점점 다양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음에도 약간 조금 요즘 들어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는 이렇게 옛날 같으면 꼭 만나서 얘기하고 직접 얼굴을 보면서 좀 이렇게 웃음소리도 서로 공유하고 뭔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중할 수도 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무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디지털화에서 조심성이 드는데 이런 거에서 혹시 어떤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부터요?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뭐 디지털화 돼가지고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전혀 아니죠. 이래가지고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행복 10년 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50년 전에는 음악 들을 방법도 없었어요. 추궁기 나서 음악 들었고 지금은 그것도 옛날엔 한 곡 10년 전에 10,000원 있으면 지금은 무한대. 그럼 사람이 그러면은 대화가 줄었냐? 스마트폰 생겨서 제일 많이 넣은 게 뭐라고요? 카톡이에요. 응가면서 카톡,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카톡, 그리고 저기 목욕탕에서 반신욕하면서 카톡, 지하철에서 카톡. 옛날에 소통하고 싶었어요, 친구하고. 그런 점인데 문제 뭐냐면 앞에 PC가 없었고 네트워크가 없었고 비용이 비쌌어. 전화 한 통에 몇십 원, 시외 전화 한 통에 몇십 원. 지금 이제 뭐 VoIP 갑니다만은 사실 제일 능게 소통이에요. 제가 부산 사람을 어떻게 만나보겠습니까? 이 다양한 사람. 제가 외국인과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근데 온라인에 가서 님 브로그 여행 잘 갔다 오셔서 좋으시겠네요. 어디 사세요? 난 부산, 난 서울인데 우리 나중에 만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아니면은 조선시대 같으면은 동네 두세 명 어른들 빼놓고 나고 누구하고 소통이 가능합니까? 또래하고도 소통이 힘들었던 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결코 IT가 소통을 갖다가 한다든지 사람들의 어떤 아날로그 감성을 줄이지는 않아.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다만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거냐? 가까운 사람 만날 거냐? 아니면 아날로그 쪽에 좀 더 치중해서 밖에서 술 마시고 번개를 많이 할 거냐? 온라인에 가지고 이 키보드 월요를 많이 할 거냐?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IT가 준 거는 초이스의 폭이 넓어졌어요.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옛날처럼 마을에서 동네 사람만 만나도 되고 원하면은 부산 사람, 미국 사람 만나서 실시간 통역기로 미국인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베트남과 대화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다문화 얘기 행안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년 내내 베트남 신부하고 말이 안 통해. 남편하고 심지어는 저기.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30% 학습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베트남 신부 오자마자 스마트폰 말하면은 한국말로 나오고 시어머니 김치 어떻게 만들어. IT라고 하는 것을요, 개인이 너무 기계화해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것이 사람의 소통을 만드는데 아닙니다. 우리 베트남 신부가 첫날부터 얘기가 가능한 거 IT 덕분이고 원하는 음악, 미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IT고 제가 20년대 비틀즈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게 KBS나 이 BBC의 소유였던 것이 우리에게 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베트남 신부하고 첫날부터 얘기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 그걸 가지고 IT를 이용해 살 거냐, 스마트폰 할 거냐, 그냥 만나서 술 마시면 옛날처럼 그거는 우리에게 두 개 선택이 하나 더 생겼다면 저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주제가 이제 MIT의 셰리 터글스가 책에 썼던 이제 언론 투게더라는 아주 유명한 말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생각해보면 옛날에 바보상자 여기 계신 장년층들의 TV를 보는 바보상자를 보는 아이들을 놓고서 장년층들이 걱정했던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소통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그걸 많이 쓰는 선택의 여지가 늘어난 건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아날로그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의 영향력이나 자기의 감성 같은 걸 전달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들을 아마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아이들과 그런 식의 연결이 되는 것이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것이지 그들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도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옛날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양상들을 보고 있으면 되려 과거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심지어는 글자와 문자를 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력을 쇠퇴시킨다고. 그런 걱정을 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괜한 걱정을 했나 봐. 예, 마지막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네, 아주 좋으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여러 번 이 명강의를 전 들었고요. 저는 그 송도경제특구에서 전통적인 굴뚝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크리스탈을 키우는데 이 크리스탈은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자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소리나 이런 진동이 오면 그런 걸 전기로 또 반대로 가능해요. 소리나 전기를 가지고 또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날로그 티피컬한 굴뚝을 하는데 사실은 IT나 이런 사업을 확 발전을 시키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날로그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모바일 기기의 전기 문제 해결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걸 좀 균형을 좀 잡아줘야겠다. 새로운 정부가 오거나 또는 새로운 IT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컨텐츠의 확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존에 IT에 적합한 굴뚝이 있는 거예요. IT 산업을 한층 폭발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시켜줄 수 있는 기저에 아날로그가 있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불가분에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이 굴뚝도 균형을 잡아서 같이 갈 수 있게. 그래야 더 한층 확산 속도를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드시고 또 실질적인 그런 어떤 리얼 세계를 지금 꿈꾸고 계실 때 이런 굴뚝의 역할을 좀 봐주셔서 거기에 필요한 굴뚝은 좀 앞으로 기획을 하실 때 끼워주시는 좀 그러주십사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코멘트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IT 쪽에 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아날로그 세계를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잘 아시겠지만 예,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뭔가가 항상 가는 거지 디지털만 갖고는 안 되죠.